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는 파도가 시커멓게 치고 있었습니다. 전날 봤던 바다는 몹시 평화롭고 아름답고 푸른빛으로 반짝거렸는데 왜 지금 보는 바다는 저렇게 까맣고 무서운 걸까요? 집어 삼킬 듯한 파도가 소름 끼치는 바다를 한참 보다가 제 뒤에 서 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무덤덤한 얼굴로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대로 뛰어내려 세상을 저버린다고 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의 세월이 정말 주마등처럼 차근차근 흘러가더라고요. 마치 영화 필름처럼 서서히 감겼던 저의 기억은 35년 전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새벽으로 저를 데려가 주었습니다. 참 춥고 외로운 새벽이었어요. 제 뱃속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도 솔직히 마냥 기뻐하지는 못했어요. 워낙 힘든 경제 상황에 대체 두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래도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 있어서 어떡하든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이 낳기를 결심을 했던 차였습니다. 저희는 둘 다 기댈 부모가 없었어요. 술과 도박에 찌든 양쪽 아버지, 가난에 찌든 양쪽 어머니, 그 둘을 피해 만날 도망가서 숨던 마을 어귀의 작은 빈집이 어렸을 때는 저희의 아지트였고 커서는 저희 둘의 밀실 공간이었거든요. 똑같은 성향의 부모와 가정 환경 속에서 오직 의지할 건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함께하며 도망갈 생각을 했고 19살이 되던 해 바로 실행을 했어요. 가난은 여전히 쫓아왔지만 적어도 고함과 비명, 폭력과 술이 없는 생활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함께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하며 가정을 꾸린 지 3년 되던 해 찾아온 생명이었어요.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엄마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저는 쌍둥이를 임신하고도 입덧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순하게 막달까지 채우고 첫 진통에 양수가 터져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죠.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서두르며 운전을 하던 남편 앞으로 갑자기 오토바이 하나가 뛰어들었고 남편은 본능적으로 저와 뱃속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핸들을 자기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두 아이는 제 옆에 있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지 않았어요. 이미 열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저조차 눈을 뜨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를 운전한 건 미성년자였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물어낼 돈도 합의해줄 돈도 없으니 그냥 아이를 감옥에 보내건 어떻게 하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괘씸했지만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제 몸은 다쳤고 아이들은 울부짖고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듣고 보니 출산이 임박한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아이를 낳을 수 있었지만 내장까지 심하게 다친 남편은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졸지의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아이들을 어떡하든 키워보려고 아등바등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라면 어떻게 등에 지고서라도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둘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점점 힘이 세지는 아들 둘을 저 혼자 감당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아이들을 붙들고 울고 울며 탈진할 때까지 울어 제꼈어요. 옆집에서 애들 우는 소리에 저 우는 소리까지 살 수가 없다고 문을 두들기며 고래고래 화를 낼 때까지 내장이 쏟아져라 울기만 했죠. 그렇게 울다 지친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둘 중 조금 더 건강했던 아이를 보육원 문 앞에 두고 그대로 돌아 나온 거죠.
조금 약한 아이는 어쨌거나 제 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았고, 그나마 건강한 아이라면 보육원에서 잘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 제 이름과 아이 이름, 그리고 몇 년 안에 꼭 찾으러 오겠다는 메모까지 남겼어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아이 중 하나를 놓고 돌아 나온 밤, 저는 차마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마저 제겐 사치인 것 같아서 울 수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손 놓고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러기엔 남은 한 아이가 너무나 서럽게 저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 아이를 굶길 수는 없었으니 더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살림이지만 10,000원, 20,000원이 모여 100,000원이 되면 보육원에 익명으로 기부금을 보냈죠. 제가 보낸 기부금으로 제 아이가 과자라도 하나 더 먹고 옷이라도 한 벌 더 얻어 입길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과 함께 보내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훌쩍 10년이 지나고 말았어요. 그 10년 동안 제 아이는 참 잘 커주었어요. 영민했고 똘똘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스러웠어요. 제 앞에서 그렇게 자라는 아이를 볼 때마다 두고 온 또 다른 아이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아이가 10살 되었던 그 해에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나머지 한 아이도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마음이 부서져서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보육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봤더니 이미 몇 년 전부터 보육원은 문을 닫고 거기 있던 아이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황당했죠. 그동안 제가 쭉 후원금을 보내던 계좌가 몇 년 전부터 없는 계좌라고 나와서 그냥 바뀌었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쯤 보육원이 문을 닫았던 겁니다.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아차 싶더라고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대로 제 아이 하나를 잃은 것 같아 정말 장이 끊어지게 울고 또 울었어요. 남은 아이는 제가 왜 우는지를 몰라 어리둥절하게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슬픔을 잊는 건 그저 몸을 바쁘게 굴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2개 하던 일을 3개로 늘리고 3개 하던 일을 4개로 늘리며 몸 돌볼 새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던 어느 날 제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제가 일하던 음식점 골목 밖에서 지물포를 하는 남자였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지물포를 성실하게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4살 어린 동생이었죠. 제가 일하는 음식점이 추어탕 집이었거든요. 어느 날부터 점심때도 저녁때도 와서 추어탕을 먹길래 저 남자는 정말 추어탕을 많이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추어탕을 좋아해도 1년을 하루 2끼 먹는 건 좀 어렵잖아요. 참 희한하다 싶어서 그제야 물어봤죠. 그런데 추어탕이 그렇게 좋아요? 아니요. 누나가 좋아요. 손에 들고 있던 뚝배기를 떨어뜨릴 뻔했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전혀 티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오며 가며 보면서 사실 혼자 좋아했어요. 그런데 영 곁을 안 주길래 언제 말을 걸어주려나. 내가 매일 가서 추어탕을 먹으면 한 번은 말을 걸려나 하고 먹었는데 이게 1년이 될 줄은 몰랐네요. 너무 황당해서 저는 전혀 마음이 없으니 앞으로 추어탕 안 먹으러 와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1년을 말 걸어주기를 기다리며 왔다는 것도 이상한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고백을 받는 건 더 이상하잖아요. 김복구, 제 이름이요. 그렇게 1년이나 얼굴을 본 후에서야 전 남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어쩐지 강아지 이름 같아서 자꾸 되뇌이게 되는 이름이었어요. 이름을 알게 되니 그 다음에는 그냥 자연스레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스미듯이 스리슬쩍 아사무사하게 말이죠. 남편은 처음에는 누나 누나 하면서 따르더니 어느 순간 누나라는 말도 없이 조금씩 반말을 섞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가 좋아한다는 말을 했었다는 것도 있고 그냥 절 웃게 해주는 정말 복구 강아지 같은 사람으로 편하게 그를 대했어요. 그도 제게 별다른 관계를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요즘 애들 말로는 썸이라고 하나요? 애인인 것 같으면서도 그냥 누나 동생 같은 그런 관계로 1년 정도 더 보냈나? 어느 날 제게 너무나 진지하게 그러더라고요. 제 옆에 있고 싶다고 말입니다. 처음에 저는 펄쩍 뛰었어요. 저한테 10살 넘은 아들도 있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해서 가정을 꾸릴 만한 여유도 없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지금처럼 있어요. 내가 가서 내 가정 꾸리면 그냥 거기 아내라는 위치에 있기만 해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하니까 뭐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옆에만 있으면 되지 뭐. 굳이 뭐 하려고 하지 마요. 그런데 굳이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가 어쩜 제 마음을 그렇게 콱 울렸는지요. 저는 평생 뭔가를 더 해라, 뭔가를 더 해야 한다라는 채찍 같은 압박만 받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저한테 뭘 더 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어렸을 때는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라, 술 외상으로 가져와라, 그런 말만 듣고 살았고 조금 커서는 네가 잘해서 엄마 아빠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버리고 떠난 후에도 저는 남편 없이 아이를 잘 키워내야 한다. 어떡하든 돈을 더 벌어서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저를 몰아붙였거든요. 그래서 늘 여유가 없었고 쉬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식당에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일을 찾아서 하곤 했어요. 어느새 전 그 골목에서 잠 없는 여자, 일만 하는 여자, 독한 여자가 되어 있더군요. 시장에서는 50원, 100원에 목숨 거는 여자, 1원이라도 비싸면 안 사는 여자, 늘 할인 코너만 뒤지는 여자가 되어 있었죠.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제가 지쳤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의 한마디에 장님이 눈을 뜨듯이 쿵 하고 제 마음을 치는 게 있었습니다. 저 몹시 지쳐 있었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살고 싶지 않고 뭐든 하고 싶지 않은데 제 마음을 속이며 억지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절 맞춰서 끌어왔던 것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는 제 눈물이 허락이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깊은 입맞춤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밀어내도 절 놓지 않았습니다. 내 진심에 감동해서 울었잖아. 그게 허락이야. 괜히 아닌 척 밀어내려고 하지 마. 난 결심했어. 당신이랑 살 거야. 내가 아빠 되어줄 거고 남편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아닌 척 하지 말라고. 그 박력에 반했는지 그날 이후 저는 한 번도 그가 저보다 어리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늘 저보다 어른 같고 오빠 같은 든든함만 보여주었거든요. 그날부터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된 지 1년 만에 예쁜 딸도 찾아왔고 2년 뒤엔 또 딸 하나가 더 저희에게 찾아왔어요. 남들이 봤을 땐 아들 하나 딸 둘 몹시 다복한 가정이었죠. 처음에는 좀 반대하셨던 시부모님도 첫째 딸 낳기 전에는 저희 사이 허락하셨고 정말 친손주처럼 제 아들을 물고 빨고 하며 예뻐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당신 아들이 아닌 손자, 제 아들 손을 잡고 엄마 아빠 잘 부탁한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 모습 하나만으로 제 마음속 은혜 갚아야 할 1순위는 저희 시부모님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제 1년 행사 중 가장 크게 중요하게 치르는 게 바로 시부모님 제사예요. 그거라도 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제사상 하나만큼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드립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3남매의 다복한 가정, 시부모님 제사 성대하게 차리는 좋은 며느리, 아내와 자식밖에 모르는 가정적인 남편.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집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늘 제 아들과 꼭 닮았을 또 다른 아이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아이가 쌍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아니, 보육원도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됐고, 동네 사람들도 이상하게 그 보육원 얘기는 잘 안 해줘. 내가 아이를 두고 와서 그렇다고 하면 그냥 좀 키워보지 왜 보육원에 뒀냐고 타박하기만 하고. 혹시 아이를 찾고 싶어? 당신한테는 면목 없지만 찾고 싶어. 너무 미안하고 이렇게 살면 나 죽어서도 사실 그 아이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 만약에 어디서 학대받거나 힘들게 살고 있으면 어떡해? 나 원망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냥 아프게 힘들게 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물심양면 알아보고 사람 써서 알아보고 없는 살림에 정말 돈 많이 들여서 조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엄청 부잣집, 정말 떵떵거리고 사는 영국의 부잣집에 입양 갔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부잣집으로 입양 갔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의 추처럼 깊게 박혀있던 무언가가 쑥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늘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혹시 그 아이가 밥을 굶고는 있지는 않을지, 배가 고파서 어딘가 쓰러져 누워있진 않을지, 그게 자꾸만 눈에 걸려 밤 넘기기가 까끌까끌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사입힐 때도 이런 것도 못 입고 있으면 어떡하나, 더운 곳에서 덥게, 추운 곳에서 춥게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손끝이 저려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넘볼 수 없을 만큼 부자인 집에 입양 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제가 한 모든 행동을 용서받는 느낌이었어요. 그거 정확해? 어디서 알아낸 거야? 아니, 그 보육원을 닫으면서 남아있던 애들 10명이 다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갔는데 그중에 그 현중이 형제라는 친구는 없더라고. 이 현욱이? 그래서 혹시 그전 기록이 없는지 찾았거든. 그랬더니 거기에는 있어? 자세하게 남아있는 건 없었는데 여기 이거. 남편이 낡고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마음속에 꾹꾹 담아놓았던 이름 현욱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 현욱이의 이름을 비롯해서 몇몇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영국 부자, 프랑스 평범, 미국 일반 이런 식의 단어가 쓰여 있었어요. 제 아들 현욱이 옆에는 영국 부자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가시 하나가 톡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 아이를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참 고맙게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좋은 자식들로 자라주었어요. 친아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아이는 아빠를 정말 친아빠처럼 따르고 많이 사랑하고 의지해줬습니다. 물론 남편도 아이 셋 차등 없이 공평하고 자유롭게 잘 대해주었고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큰아이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번듯한 회사원으로 매번 승진 때마다 놓치지 않고 승진을 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랐고요. 큰딸은 혼자 그림 그리는 걸 열심히 하더니 별다른 지원 없이도 미대에 진학해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집 근처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둘째 딸은 자기 아빠 따라 도배하는 걸 배우고는 얼마 전 도배사가 되었죠. 남편은 이렇게 힘든 일 뭐하러 하냐고 퉁박을 주면서도 딸이 자기보다 꼼꼼하고 감각 있어서 잘 나가는 도배사가 될 것 같다고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 역시 요즘처럼 인력 부족할 때는 기술이 최고라며 자기는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더 적성에 맞는다고 똑부러지게 말하더라고요.
세 녀석 다 자기 자리에서 든든하게 살아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어느덧 환갑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환갑을 코앞에 두고 저보다 4살 어린 남편이 저한테 장난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러지 말고 이 4년만 더 기다려. 나랑 같이 환갑잔치 하자. 그랬더니 제 딸들이 펄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빠, 아니 무슨 생일 잔치를 1+1도 아니고 생일 같이 하자는 것만큼 서러운 일도 없어요. 엄마 생신은 엄마 생신대로 챙기고 아빠 생신 때는 아빠 생신 챙기고 그렇게 우리가 2번 챙겨드릴 테니까 이번엔 엄마 제대로 환갑잔치 한번 해요. 아이고, 얘 요즘에 누가 환갑잔치 하니? 아유, 아무도 안 해. 칠순이면 모를까. 환갑은 아직 청춘이야. 엄마 그렇게 청춘이니까 우리 3남매랑 엄마랑 여행 갈까? 아니면 모녀 셋이서 모녀 여행 어때요? 아유,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됐어. 네 아빠 말대로 그냥 4년 뒤에 1+1 더 성대하게 해줘. 아주 호텔 빌려서 삐까뻔쩍하게 해주고 막 가수도 불러줘. 예산이 만만치 않겠는데. 4년 동안 우리 3남매가 아주 뼈 빠지게 모아야겠어. 그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엄마, 그런데 만약에 여행을 가더라도 나는 못 가. 나 출장이 좀 길게 잡혀가지고 엄마 생신 그 무렵에 아마 출장 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뭐야, 오빠. 타이밍 정말 기가 막히네. 어떻게 딱 그때 출장이 잡혔대? 아이, 좀 더 정확해지면 말하려고 했는데 아마 내년에 영국 해외 지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어머, 나 그럼 우리 애들 데리고 놀러 가도 돼? 아니다. 5년 동안 그냥 오빠가 데리고 있을래? 애들 영어 공부 좀 하게. 야, 3살, 5살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있냐? 그냥 여름에 한번 부모님 모시고 놀러와. 그리고 아직 확실한 거 아니라니까. 언제 확정될지 몰라. 이번에 다녀와 봐야 알아. 영국이라는 말에 제 귀가 번쩍했습니다. 영국? 영국을 간다고? 네, 영국으로 해외 지사 나갈 것 같은데 이번에 출장 가서 뭐 아마 해외 지사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분명 그 아이는 모르겠지만 자기와 똑같이 생긴 1분 먼저 태어난 형이 영국에 있다는 걸 알고 하늘이 이 아이를 거기로 보내려는 게 아닐까라는 얼토당토 않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쌍둥이끼리는 뭔가 서로 당기는 게 있다잖아요. 혹시 이 아이들이 가서 우연이라도 만나게 되면 서로 당황하지 않게 사실 네가 쌍둥이였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게 맞는지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슬쩍 얘기했다가 구박만 잔뜩 받기도 했고요. 남편은 지금까지 쭉 모르고 살았는데 굳이 먼저 알릴 필요 있겠냐며 모르고 산 건 끝까지 모르고 사는 게 낫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의외로 부딪히는 게 적어.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외아들로 알고 살았는데 형제, 그것도 자기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이겠어. 그냥 둬요. 그냥 둬. 만약에 나중에 영국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면 뭐 그거야말로 그냥 인연이고 하늘의 뜻이겠지. 그런데 굳이 먼저 말해서 뭐 애 힘들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 환갑은 아들은 출장을 가고 딸들은 각각 자기의 일상을 보내는 걸로 정리되었습니다. 대신 그 주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나 한번 하자고 했죠. 사실 환갑에 대해 그다지 큰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별로 서운한 것도 없더라고요. 다만 영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아들이 정말 거기서 자기 쌍둥이 형을 만나면 어떡하나 오직 그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그냥 물 흐르듯 흐르더라고요. 영국 출장 준비로 바쁜 아들은 도통 연락이 없고 딸들도 각자 삶이 바빠서인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제 핸드폰이 아닌 집으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집 전화 울릴 일이 별로 없어서 의아해하면서 받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너 핸드폰으로 전화하지 왜 집으로 했어? 아, 제 핸드폰 지금 잠깐 어디 놓고 와서요. 엄마, 저랑 여행 가실래요? 여행? 무슨 여행? 갑자기? 그냥 우리 주말에 점심 저녁 먹기로 했잖아. 아니, 동생들한테까지 얘기하면 괜히 일 커질 것 같아서 그냥 엄마한테 몰래 단둘이 여행 가자고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 로맨틱하네. 엄마한테 데이트 신청도 할 줄 알고. 그래, 그러면 우리 비밀로 슬그머니 갔다 올까? 저야 좋죠. 엄마 그냥 우리 내일 떠나요. 내일 너 출장 간다 그러지 않았어? 아, 출장 며칠 미뤄졌어요. 그래서 출장 가기 전에 엄마랑 여행 먼저 다녀오고 그 다음에 출장 다녀오려고요. 내일 아침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요. 우리 둘의 비밀 여행이니까. 네 아빠한테도 비밀로 하라고? 아빠 알면 질투할 텐데. 같이 따라간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 하긴 네 아빠 그러고도 남지. 맞다. 내일 네 아빠 어차피 새벽에 지방으로 출장 간다 그랬어. 후배가 집을 지었는데 거기 도배 싹 해달라고 아마 부탁을 했나 봐. 며칠 걸린다고 했으니까 말 안 하고 슬그머니 다녀오면 되겠다. 타이밍이 좋네. 알았어요, 엄마. 그럼 내일 오전에 한 8시쯤 모시러 갈게요. 아들이 그렇게 전화를 하고 끝냈는데 뭔가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이 녀석이 워낙 속이 깊고 과묵한 편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아주 가끔 아주 드물게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줄 때면 꼭 연애하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언젠가 이 친구도 언젠가 이 녀석도 장가를 가면 저보다는 자기 아내한테 더 집중할 텐데 그나마 제 아들로 있을 때 한 번쯤 단둘이 같이 여행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기 밖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좀 잠겨 있고 살짝 쉰 것도 같고 해서 혹시 감기라도 걸린 게 아닌가 걱정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 먹일 생강차를 끓이면서 슬금슬금 짐을 싸는데 이거 은근 스릴 있고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녁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은 절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얼굴이 묘하게 마르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너 왜 이렇게 몇 주새 마르고 힘들어 보이니? 아, 출장 준비하느라 좀 피곤했나 보지 뭐. 요 며칠 좀 많이 바빴어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좀 예민하긴 했어. 엄마가 그래서 매실액 준 거 수시로 마시라니까. 안 그래도 어제 목소리 잠긴 것 같아서 너 좋아하는 생강차 해왔는데. 잠깐만, 혹시 또 장 안 좋은 거 아니야? 예민하면 장 탈나잖아. 얘 잠시만 기다려라. 여행 다니면서 장 꾸르륵거리면 괴로워. 내가 매실액 좀 챙겨올게. 저는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 아들 챙겨 먹였던 매실액, 홍삼, 유산균 이런 것들을 싹 쓸어서 챙겨 나왔습니다. 어쩐지 전화 목소리도 좀 이상하더라니. 어서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 가라니까. 혼자 살면 뭐가 힘들어도 힘들어. 너 프로폴리스는 먹고 있니? 아이, 먹어요.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다니까. 엄마는 괜히 또 비타민도 먹고 좋은 거 있는 대로 다 챙겨 먹고 있어. 그냥 좀 피곤한 걸 가지고. 으이그, 엄마 잔소리할 때가 좋은 거야. 너 엄마 없는 애들이 제일 서럽다. 이렇게 잔소리하고 구박해도 새끼 생각하는 건 엄마밖에 없어. 그렇구나. 그렇네. 새끼 생각하는 건 엄마밖에 없네. 정말로 그런데
엄마 없는 애들은 서러울까? 서럽지 그럼. 네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엄마만큼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자식 사랑하는 존재 없어 너. 부성애 하지만 아빠들이 사실 뭘 알아? 뱃속에서 10달을 발로 뻥뻥 차며 나랑 부대낀 존재인데 원래 모든 엄마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엄마야. 그래요? 자식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나? 당연하지. 그걸 이제 알았어? 어째 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모르니? 미안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나저나 얼른 짐 정리하시고 쓸데없는 건 좀 뒤에 둬요. 어서 안전벨트 매어. 출발하게. 저는 아들의 차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행선지를 물었더니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서프라이즈를 할 거라나요? 그러면서 바닷가길을 쭉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한 것만큼 여행이 편하고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어쩐지 아들은 다른 데 정신이 팔린 것 같았고 저는 뭔가 불편한 마음에 아들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 아들이 좋아하는 해산물 위주의 식사를 자꾸만 권했는데 아들은 입맛이 없다며 영 먹지도 않고 깨작거리기만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그냥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밥을 몇 술 뜨지도 않는 겁니다. 사실 여행은 맛있는 거 먹는 게 거의 반 이상이잖아요. 아들이 거의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으니 저도 입맛이 없더라고요. 결국 이틀째 되는 날 제가 아들한테 조금 속상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 얘, 근데 넌 왜 여행을 와서 먹지도 않고 어디 다른 데 신경 팔린 애처럼 그러고 있니? 얼굴도 밝지가 않고. 그래도 엄마 너랑 여행 왔는데 네가 너무 그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 미안해요.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서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네. 왜? 고민 있어? 무슨 고민인데? 엄마한테 말해봐. 아니, 뭐, 고민이야 늘 많지.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뭐라도 말을 하면 제가 도와줄 수는 없어도 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이 평소에 고민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티를 내는 녀석이 아닌데 이렇게 티를 내고 앉아 있으니 뭔가 심각한 게 발생을 했나 해외 출장을 나가기로 한 게 뭔가 잘못된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회사 일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한 여행이 끝나갈 즈음이었어요. 그동안 남편하고도 별다른 얘기 없고 딸들하고도 크게 연락을 할 일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원래 연락이 많은 가족은 아닙니다. 서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 특별한 일 없으면 메신저도 잘 안 하고 문자나 전화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근처에 멋진 절벽 풍경이 있다고 해서 보러 가는 길에 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얘가 웬일인가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죠.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어디야? 나? 잠깐 밖에. 왜? 엄마, 지금 오빠랑 있지? 그래.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니? 오빠가 얘기했어? 제가 흘낏 아들을 봤는데 아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순간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나랑 여행하는 게 뭔가 안 좋아서 딸한테 불만을 토로했나? 그래서 딸이 나한테 뭐라 한마디 하려고 전화를 한 건가? 저는 약간 긴장하며 계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 다음에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엄마, 그 사람 우리 오빠 아니야. 네 오빠가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제가 그러면서 옆에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아들이 입을 앙 다물고 갑자기 엑셀을 밟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에서
순식간에 전화기를 빼앗아 달리는 차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를 쾅 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조각조각 났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꿰어 맞춰지며 그동안 여행하는 내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 치던 의심이 역시라는 단어로 귀결되더라고요. 비로소 그 결론이 제 머릿속을 쿵하고 때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너 혹시 현욱이니? 아들의 눈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그게 제 이름이었나 보죠?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잘 살았어? 건강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 제 옆에 3박 4일간 있던 그 아들은 제가 고아원에 두고 왔던 저의 첫아이, 몸이 건강하다는 이유로 제가 손을 놓아야 했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묻자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더라고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매일매일 엄마를 원망하면서 왜 내가 아닌 다른 아이 손을 잡았을까 궁금해하면서. 너 영국에 있는 부잣집에 입양된 거 아니었어? 그러자 아들이 정말 허탈하다는 듯이 웃으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국 부잣집? 영국이 대체 어디 있는 나라인데요? 도박 중독 미친놈한테 끌려가서 앵벌이로 10년, 그 다음에는 도박판 뒤치다꺼리하는 양아치로 10년, 학교는 근처도 못 가봤는데 영국은 무슨 얼어 죽을 영국. 영국 부잣집 입양 보내놓고 발 뻗고 살았나 보죠? 참 편하네. 나는 부잣집에 입양 보냈으니 할 것 다 했다. 이건가? 갑자기 손발이 달달 떨려왔습니다. 뭐라도 잡지 않으면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영국 부잣집으로 입양 갔다고. 정말 어마어마한 부잣집으로 입양 갔다고 했는데? 무슨 헛소리예요. 아니, 내가 봤어. 네 이름 옆에 영국 부자라고 써 있었어. 다른 애들은 다르게 써 있고. 아, 팔아넘길 때 돈 좀 받으면 부자라고 써놓긴 하지. 영국, 프랑스, 미국, 스위스, 해외 입양 간 것처럼 해야 추적이 안 되니까. 머리가 띵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안심했던 그 자료는 제 아이를 비롯한 다른 아이들을 팔아넘기고 거짓으로 만든 자료였던 거죠. 그 자료를 믿고 지금껏 다리 뻗고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딴 자료를 믿었다 이거지. 대체 누가 그 자료를 갖다 줬어요? 네 아빠가 알아봤는데. 아빠? 나한테 아빠가 어딨어? 차 사고로 뒤진 그 남자 말하는 건가? 내가 얼굴도 못 본? 아니면 지금 나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놈을 아들이라고 물고 빨고 사는 도배쟁이 그 남자를 말하는 건가? 그 둘 다 내 아빠는 아니지. 내 동생인지 형인지 그 자식 아빠겠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저는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를 악물고 눈물을 꾹 참으며 물었어요. 그럼 대체 이때까지 어떻게 산 거야?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을 지키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육원에서 7살 때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7살 무렵 한 남자가 보육원에 찾아와 아들을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보육원 원장은 아들한테 아빠가 생겼으니 앞으로 아빠 말 잘 듣고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며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었다네요. 그 10,000원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내 팬티 안에 있어. 그 10,000원이 말이야. 7살 나한테는 목숨줄이었거든. 어떻게든 뺏기지 않게 둬야 하고 혹시 너무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을 것 같으면 그걸로 뭐라도 사 먹어야 하는 돈. 그런데 돈이 한 푼 두 푼 생겨도 그 10,000원을 내가 못 쓰겠더라고.
쓰고 나면 죽을 것 같아서.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계속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넘긴 그 남자, 그 아빠라는 사람이 도박꾼이었다네요. 그것도 전국을 떠돌면서 도박판을 설계하고 판 벌렸다가 걸리면 도망가고 숨어있고 하는 전문 도박꾼이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나름 알아보니까 그 보육원이 앵벌이나 도박판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고 없는 아이들을 넘겨주는 나쁜 사람이 하는 곳이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나름 크고 시설이 좋아 보이는 곳에 아이를 데려다 놓았는데 아이한테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심장이 옥죄어 왔습니다. 그렇게 7살의 도박꾼의 아들로 들어간 제 아이, 호적도 없이 그 남자의 시종처럼 살았던 겁니다. 도박이라도 할 때는 그나마 편했다고 했어요. 돈이 후하게 돌아가니 그래도 짜장면이라도 시켜주고 귀찮으면 10,000원짜리 몇 장 쥐어주며 나가 있으라고 했다나요? 모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그냥 깡통 하나 구해서 땅에 파묻어두곤 했다는 말을 듣고 대체 이게 어느 시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의 얘기인지 가슴을 쥐어뜯으며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땅에 그렇게 묻어두면 기가 막히게 쥐새끼들이 그걸 파가. 왜냐면 깡통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거기 음식 담겨 있다는 걸 이 새끼들이 아는 거지. 몰래 가서 파보면 다 쥐 파먹어서 너덜거려. 그럼 그건 이미 돈이 아니야. 그렇게 날리면 며칠 또 굶는 거지 뭐. 아니면 구걸하고 앵벌이하고. 제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봤던 구걸하는 아이들 중 하나가 제 아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앵벌이를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후부터는 도박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불법 도박 자금들을 옮기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켜도 청소년일 경우에는 훈방 조치 정도 되니까 계속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소년원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한 듯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소년원에서 만난 형들 따라다니며 본격적으로 깡패짓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나마 아빠랍시고 가끔 먹을 것이나 챙겨주던 그 사람은 아들이 13살이 되었을 때 도박판에서 싸움에 휘말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돌봐주던 사람이 죽고 나서 정말로 의지할 곳이 없게 된 제 아들은 안 해본 일이 없이 살았다더라고요. 어지간한 일은 다 했지. 사람도 때려보고 보이스피싱도 해보고. 나 보이스피싱 하느라고 비행기도 탔네 진짜. 필리핀에서 한 3년 있었나? 그것도 또 세력 싸움이 있어서 서로 칼부림 해대는 통에 한국 들어와서 또 한 1년은 숨어 살았네. 그리고 돈 안 갚는 사람들 하나하나 데려다가 괴롭히는 일도 했었죠. 왜 흔히 사채 쓰다가 안 갚으면 묶어놓고 때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때리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때리는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아는 체를 안 하거든. 왜냐, 아는 체 하면은 맞거나 돈 내놔야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 돈을 받으러 가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야. 내가 평생 만나본 적 없는 얌복쟁이가. 그래서 이 새끼 뭐야라는 얼굴로 봤는데 상대방이 죄송하다고 사람 잘못 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야 저놈 새끼 하고 지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2번 정도 각각 다른 사람이 또 나한테 반갑게 달려와서는 또 아는 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체 누구로 생각한 거냐고 그랬더니 현중이라고 하대. 엄마 알죠? 현중이. 엄마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엄마 아들. 나 버리고 데려간 그 아들. 나 그때까지 몰랐잖아. 나한테 형제 있는 거. 그때 생각했어요. 어라? 혹시 나랑 똑같이 생긴 놈 있나? 나 혹시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닌가? 그 다음부터 사채 쓰고 튄 놈 찾듯이 현중이란 놈을 찾기 시작했어요. 나랑 나이 비슷할 거고 현중이란 이름에. 내가 돈 받으러 다니던 그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 찾으니까 한 20명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20명 중에 나랑 정말로 얼굴이 똑같은 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알아보니까 나이가 똑같더라고. 와, 쌍둥이인 거지.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 줄 알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래. 나보다 어린 동생이 더 손이 필요해서 나를 버렸다? 그건 좀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 그리고 나보다 만약에 나이가 엄청 많다? 그런데 나를 못 키울 환경이었다. 그것도 이해하려면 이해하겠지. 그런데 어떻게 쌍둥이 중에 하나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그러고 살 수 있는 건지. 게다가 내 쌍둥이 형인지 동생인지 모를 그놈 엄청 괜찮은 회사 다니면서 잘 살대? 이거 엄마건 아빠건 힘들어서 날 버린 게 아니구나. 그냥 키우기 싫어서 날 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놈을 쫓아갔지. 아니, 그런데 집도 꽤 사시더라고. 떡하니 양옥집에 여동생들도 있고. 기가 막히더만. 애 하나는 키우기 힘들어서 버렸으면서 애 셋은 괜찮았나 보지? 그게 아니라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니, 뭐 들을 거 있어? 어차피 결과는 이거잖아. 애 셋은 다 번듯하게 키워놓고 나는 갖다 버리고. 그래서 나는 양아치 같은 깡패 새끼들 손에 죽지 못해 간신히 생명 연명하듯 살아남았고, 나머지 애들은 교육 잘 받고 살았고, 그게 전부 아닌가? 내가 무슨 말을 하건 이해 안 되겠지만 지금 남편은 재혼한 남편이고 딸들은 그 사람 아이야. 내가 너희를 낳았을 땐 정말 둘 다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 아, 그럼 둘 다 버리던가. 너무 불공평하잖아. 한 놈은 버리고 한 놈은 키우고. 그 기준이 뭐야? 네가 좀 더 건강했어. 어딜 가서든지 그래도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와, 진짜 할 말이 없네. 당신 바보야? 돌도 안 된 아기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약하면 얼마나 약한데. 건강하면 뭐 천하장사처럼 몇 날 며칠 접 굶고도 산대? 그 시기 아기면 그냥 손으로 눌러도 세상 떠나는 나약한 존재들 아닌가? 그런데 뭐? 건강해서 버렸다고? 정말 어이없고 이기적이네. 와, 몰랐네 내가. 엄마한테 버림받지 않으려면 아파야 되는구나. 그치? 건강하면 버림받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한번 화가 나서 앵돌아진 아들은 제 말을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저를 이해하거나 용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얘기를 조금도 듣지 않고 본인의 태어난 것 자체를 다 부정하는 듯한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떡하든 아들의 지난 삶을 보상해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죠. 그래, 용서를 빌 수는 없을 거야. 네 마음이 그렇게 해서 풀릴 마음은 아니니까. 근데 조금만 내 얘기를 들어줘, 응? 용서. 우리 아주머니 낭만적이시네. 하긴 3일 내내 느꼈어. 참, 이 사람 자식 버려놓고 해맑다. 정말 이렇게까지 환하게 웃을 수 있나? 단 한 번이라도 버린 자식이 그 마음에 와서 아팠던 적은 있을까? 어쩜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지? 난 그렇게 매 순간이 지옥이었는데 용서처럼 낭만적인 얘기를 하시네. 어떻게 나한테 감히 용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들의 싸늘한 말을 듣고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하듯 자기 얘기를 쏟아내던 아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도착한 곳은 바닷물이 까마득한 절벽이었어요. 분명 이곳에 오기 전에는 너무나 예쁜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는데 정작 절벽 앞에 서고 나니 꼭 제 마음을 대변하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난 널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냐고 했지? 난 네가 정말로 영국의 아주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고 있다 생각했거든.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믿었지. 그래서 웃을 수 있었어. 내가 먹는 이런 것 따위 서민 음식이라 안 먹고 더 고급스러운 거 먹으며 살겠지. 내가 보는 이런 풍경은 너무 시시해서 거들떠도 안 보겠지. 그런 생각하니까 웃을 수 있었던 거야. 네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나는 내 모든 걸 팔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널 찾았을 거야. 진심이야. 그리고 조용히 절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앞에서 두 눈을 꼭 감았죠. 주마등처럼 지난 세월이 흐르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뛰어내려 아들이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남은 아이들에겐 다정한 아빠도 있고 지난 세월 동안 저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사랑과 정성을 다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기 남아있는 제 불쌍한 아이에게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정말 미안해. 근데 이게 진짜 네가 원하는 거면 나는 미련 없이 할 수 있어. 그렇게 제가 한 발 절벽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뒤에서 그렇게나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 하지 마. 아이가 달려와 뒤에서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너무 원망했어. 왜 똑같은 얼굴인데 한날 한시에 태어난 자식인데 내가 아니라 걔를 택했을까? 왜 나는 저런 삶을 누려보지도 가지지도 못하고 살아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어떡하든 모두에게 복수하고 싶었어. 그런데 엄마랑 지난 며칠 같이 지내면서 엄마가 내가 미워서 혹은 일부러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생각은 했어. 하지만 그 마음을 인정하고 나면 내 지난 시간이 너무 불쌍하잖아. 나 대체 뭘 목표로 가지고 살아야 해. 그래서 그냥 미워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엄마도 정말 어쩔 수 없었구나. 너무 힘들었구나 하는 건 느낄 수 있었어. 결정적으로 엄마는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잃어버린, 아니 제가 손을 놓아버린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한참 걸었죠. 아들의 전화를 빌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랑 전화를 하다가 그렇게 끝난 후 딸은 남편에게 동생까지 동원해서 경찰에 연락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집에 가서 일단 다 얘기할게. 나 아무렇지도 않고 얘도 내 아들이고 네 오빠야. 엄마 무사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넌 어떻게 알았어? 그러자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청 험악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빠 사진 내밀면서 이 사람 행방 아냐고 묻잖아. 누가 봐도 오빠인데. 아니, 근데 이름이 다른 거야. 그 무서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엄마 납치했다고. 자기네가 도와주러 온 거니까 보면 연락하라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영국에 있는 오빠한테 연락했더니 오빠는 영국에 있대고. 근데 아빠가 와서는 아니 오빠가 쌍둥이라 하고. 엄마, 나 진짜 너무 뭐가 혼란스러워. 어쨌거나 엄마 안전한 거지? 그래, 괜찮아. 미안해. 내가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급작스레 찾아온 무서운 사람들 때문에 애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었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아이가 손 털고 나온 범죄 조직에서 제 아들을 찾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원래 조폭들이 그래요. 특히 나처럼 자금이나 조직 비밀 잘 아는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거든. 어디 가서 불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곤란하니까. 해외 가서 지내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야. 왜 나온 거야?
그러자 아들이 허탈하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웃겠지만 내가 한두 달 정도 계속 엄마랑 집에 있는 자식들 살펴봤거든. 그런데 다들 너무 괜찮은 거지. 그냥 딱 화평한 가족? 그때 처음으로 꿈이 생겼어. 아, 저 가족.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이없지. 왜 어이가 없어? 당연히 가족이지. 당연한 걸 왜 어이없다고 해? 내가 어떻게 가족 안으로 들어가?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적어도 몸뚱이 찜질 당하면서 내쫓기지 않으려면 그냥 있는 세계에서 나오기라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왔어. 잘했어. 안 늦었어. 얘, 100세 시대야. 사람이 100년 산다고 했을 때 너 아직 반도 안 살았잖아. 그냥 지금부터 잘 살면 돼. 엄마도 아빠도 너 도울 거고 어떻게든 너 잘 살 수 있게 할 거야. 그놈들 벌써 엄마 딸들한테 찾아갔다며. 내가 나타나거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계속 괴롭힐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자기가 다시 사라져서 어떻게든 수습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다시 잡은 이 아이의 손을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범죄 조직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군대가 온다고 해도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전 싸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 2번 다시는 네 손 안 놔. 너 내 눈앞에서 못 사라져. 우리 집으로 가자. 네 가족이 있는 집으로, 응? 어린 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엉엉 우는 그 아이를 꼭 안고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를 울리지 않겠다고, 죽는 날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